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용산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으로 2년 전 같이 살던 남편에게 아주 기가 막힌 배신을 당해 이혼을 하게 된 이혼녀이기도 합니다. 전 남편과는 4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하다 끝이 나게 되었는데 그와의 파국을 맞이하게 된 이유는 바로 남편의 변심 때문이었습니다. 착하고 가정적이던 남편이 한순간에 그렇게 변하게 될 줄은 누가 꿈에라도 생각했을까요? 남편은 저희 친정이 망했다는 소리에 갑작스레 돌변하더니 나중에 바람까지 피우며 저의 속을 썩였죠. 그도 모자라 남편은 저와 이혼하며 저에게 위자료를 주기 싫어 사기까지 치려고 했는데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보려 합니다. 남편과 저는 같은 대학 출신으로 학과는 틀렸지만 우린 서로 대학에서 만나 처음 사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군대를 다녀오는 동안 고무신 거꾸로 신지 않고 기다렸던 사람도 저였고요. 그래서 대학을 먼저 졸업하고 제가 먼저 취업을 하면서 남편이 대학을 졸업해 회사에 취업할 때까지 몇 년 동안 뒷바라지 아닌 뒷바라지까지 해주었습니다. 그 후 그이와의 결혼은 저희 두 사람이 오래 사귄 만큼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고요. 상견례를 하기 전까지는 저희 시부모님이나 친정 부모님 모두 서로 만난 적은 없었지만 저희 두 사람의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은 당연시 여겼던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렇게 순풍에 돛단 듯 무탈하게 결혼을 해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시부모님과 저희 친정 부모님도 서로 자주 안부를 물으며 잘 지내는 편이었고 남편과 저 또한 오래 사귄 만큼 서로에 대해 잘 알았기에 큰 트러블 없이 서로를 배려하며 행복하고 편안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닥치니 사람이 변하는 건 정말 한순간이더라고요. 결혼한 지 4년 정도 되었을까? 그만 사건이 터지고 만 것입니다. 저희 친정아빠는 남동생과 가족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큰 규모는 아니었지만 제법 먹고 살 만한 괜찮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빠의 사업이 자금이 제대로 돌지 못하면서 어느 순간 위기를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 저희 친정집 사업이 힘들어져 망할 줄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남편에게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저를 대하는 남편의 행동이 다른 사람처럼 순식간에 돌변하고 말았습니다. 아빠와 남동생이 하는 사업이 망할까 걱정하는 저를 보며 함께 걱정하며 위로해주기는커녕 그때부터 저와 친정을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한 겁니다. 남편이 군대 생활을 할 때부터 한눈 팔지 않고 기다려주고 그이가 대학 졸업 후 취업을 못해 고생하던 몇 년 동안 뒷바라지를 해준 저를 생각한다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게다가 저희 부부가 힘들 때마다 도와주었던 친정을 생각한다면 더더욱 말입니다. 저희 결혼 자금이며 집 장만하는 비용까지 부족할 때마다 친정에서 도움받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서로 힘들 때 힘이 되어주는 것이 부부라고 하던데 남편은 제가 힘들어지자 그동안 숨겨왔던 본색을 마침내 드러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자기 특별히 배려해서 집안 살림같이 나눠서 해줬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못해주니까 알아둬. 내가 집에서 노는 것도 아니고 같이 맞벌이하는 부부면 집안 살림도 나눠서 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당연하긴 뭐가 당연해? 자기 남편을 떠받들어도 모자랄 판에 어느 여자가 남편에게 그런 걸 시켜? 지금까지야 너희 친정이 잘 살아 나도 덕을 본 게 있어서 봐준 거지만 이제 너희 집안도 망했겠다. 내가 뭐하러 너한테 기면서 사냐? 그동안 네 비유 맞춰주느라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너희 집 망하는 순간 너도 찬밥 신세 된 거라 이거야. 내 말 알겠어? 그러면 지금까지 나한테 잘해줬던 게
다 우리 친정집 돈 보고 그랬다는 거란 소리잖아. 지금 나한테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 맞느냐고. 당연한 거 아니야? 요즘은 연애도 결혼도 다 서로 조건 보고 하는 거 몰라? 우리 결혼도 장인어른이 잘 나가는 회사 사장님인 거 알고 결정한 거지. 그게 아니면 내가 너랑 뭐하러 결혼하겠냐? 지금 조건이라고 했어? 그러는 너는 너희 집도 그렇고 무슨 내세울 만한 조건이 있다고 나랑 연애해서 결혼을 생각한 건데? 그거야 조건 안 따지고 나를 선택한 네 잘못인 거고. 네가 선택해놓고 나한테 뭐라고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우리 친정이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럴 수 있냐고, 이 나쁜 놈아. 닥쳐. 지금 짜증나는 게 누군데 그래. 그러는 나야말로 너한테 속아서 사기 결혼 당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너희 집이 이렇게 망할 줄 알았으면 나 너랑 결혼 같은 거 생각도 안 했어. 남의 인생 망쳐놓고 어디서 말이 많아. 그러니까 앞으로 나는 집안 살림 못 도와주니까 네가 알아서 다 해. 나도 너한테 사기 결혼 당한 보상 이렇게라도 받아야겠으니까. 그날 전 남편에게 대한 배신감에 몸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10년 넘게 그에게 속아왔다는 사실을 떠올리자 너무너무 억울해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 때문에 허비했던 시간들이 아까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남편이 저희 집 조건을 보고 저를 만나왔다는 사실을 진작에 알았다면 그와 결혼을 하지 않았을 사람은 바로 저였으니까요. 그날 저는 바로 남편과의 이혼에 대해 고민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사람과는 더는 제 인생을 허비하며 평생 살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죠. 하지만 앞으로 어떤 결론이 나든 저도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편에게 당한 만큼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회사에 출근한 저한테 남편 자식이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야, 내가 내 와이셔츠 세탁소에 맡겨놓으라고 했지? 지금 너 때문에 같은 와이셔츠를 며칠째 입고 있는 줄 알아? 그리고 요즘 왜 집 청소랑 설거지는 안 해놓는 건데? 너 미쳤어? 미친 건 너겠지. 내가 너 노예되려고 결혼한 지 아니? 네 와이셔츠는 네가 알아서 세탁소에 맡기세요. 그리고 뭘 모르나 본데? 난 내가 어지른 거 내가 다 치웠어. 집이 지저분하다면 네 놈이 어지른 거 네가 안 치워서 그런 거겠지. 앞으로 청소, 빨래, 설거지, 밥 전부 난 내가 어지르고 내가 먹을 것만 치우고 할 거니까 네 앞가림은 네가 알아서 하도록 해. 너같이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놈에게 내가 해줄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생활비도 각자 개인으로 쓰는 것 이외에는 반반씩 똑같이 낼 테니까 그렇게 알고. 월급 많이 받는다고 그동안 내가 더 많이 냈던 거 알지? 이제 너한테 봐주는 건 하나도 없을 테니까 명심하는 게 좋을 거야. 뭐라고? 이게 친정 망해도 불쌍해서 같이 살아줬더니 고마운 줄도 모르고. 너야말로 어디서 은혜도 모르고 큰 소리야. 나야말로 능력 없는 너 같은 놈 그동안 데리고 살아줬으면 고마워해야지. 그리고 자꾸 우리 친정 망했다고 뭐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바라는 것도 없었지만 그러는 너희 시댁이야말로 우리한테 해준 게 뭔데? 하나도 없지? 그동안 우리 친정집 덕 보고 살았으면 닥치고 살아. 뭐? 닥치고 살아? 지금 말 다 했냐? 어디 망한 집 딸년 주제에 말이 많아. 망하긴 누가 망해? 우리 집 조금 힘들 뿐이지 사업 망한 거 아니거든? 뭘 제대로 알고서 짓거리라고. 그런데 제가 싸워야 할 상대는 남편뿐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돌변한 것도 아직 믿기가 힘든데 그를 따라 변한 것은 시댁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시댁에 가면 저에게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하던 자상하고 다정하기만 했던 시어머니가 그렇게 변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머니, 이 많은 설거지를 지금 저 혼자 다 하라고요? 네 시어미한테 명절 음식 혼자 다 만들게 하고 독박 씌우더니 지금 나보고 설거지까지 하라는 소리냐? 그동안 시댁 가서 빈둥빈둥 놀면서 먹기만 했으면 너도 앞으로는 이 정도에 해야 할 거 아니야. 나도 나이도 있고 아무리 네 시아버지가 도와준다고 하지만
이 많은 음식 혼자 하느냐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벅찼는지 아니? 그리고 이번 명절만 봐주는 거니까 앞으로는 너도 미리미리 시댁 와서 명절 음식 하는 것 좀 도와라. 내 말 알아듣겠니? 물론 갑작스레 변한 시어머니 태도에 기분이 상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동안 시어머니께서 혼자 명절 음식 준비하느냐고 힘들었던 것은 사실이니 시어머니 뜻에 따르자고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언제 이혼하게 될 줄 모르는 상황이니 그때까지만 따라주자는 생각이었죠. 제가 시어머니를 도와 명절 음식이며 설거지며 하지 않았던 이유가 몇 번이고 도와드리겠다는 말에도 저를 만류했던 시어머니의 말씀 때문이긴 하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의 그 뻔뻔하고 인간 같지 않은 개념 없는 행동이 어디서 배어나오나 했더니 전부 시어머니한테서 배어나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너 우리 아들 밥도 안 차려주고 빨래며 집안 청소며 다 알아서 하라고 했다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감히 우리 집에 와서 제대로 된 며느리 대접받길 바라니? 그동안이야 너희 친정집에 도움받은 것도 있고 하니 나름 배려해 준 건데 너희 집도 망했겠다. 앞으로 도움받을 일도 없을 거니 앞으로 우리 집 와서 특별대우 같은 거 바라지 말아라. 네 친정아버지 죽으면 조금이라도 너한테 떨어지는 재산이 있을 테고 그러면 우리 원준이도 당연히 덕보는 게 있을 것 같아 기대했었는데 전부 틀린 것 같더구나. 그러니 앞으로 너한테 특별 대우는 없단 이 말이다. 기가 막힌 상황에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시아버지가 아파서 받은 허리 수술이며 시부모님이 이사를 갈 때 이사 비용이며 시댁 형편이 조금 힘들다는 이유로 저희 친정에서 도와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저희 친정을 향해 고맙다고 할 때는 언제고 어려워지니 시어머니 또한 변한 건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돈 앞에서 사람이 이렇게 무서워질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가깝다고 생각한 남편과 가족이라 생각했던 시댁까지 말입니다. 저는 시댁을 다녀온 후 남편과의 이혼을 제대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는 망설이며 고민할 가치조차 없다는 판단이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부부가 제대로 갈라설 계기를 남편이 만들어 주었죠. 그 인간이 그런 짓까지 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남편이 저 몰래 바람까지 피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정말 우연한 계기로 저한테 들키고 말았고요. 그 당시 남편은 지방으로 출장을 간다며 주말을 합쳐 며칠 집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제가 시댁과 남편의 일로 큰 충격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던 친구가 저에게 기분을 풀어주겠다며 주말 동안 바다를 보러 부산에 1박 2일로 여행을 다녀오자고 하더라고요. 비용은 친구 본인이 전부 부담할 테니 전혀 걱정하지 말라면서요. 처음엔 내키지 않았지만 집에만 있는다고 기분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기에 친구의 설득으로 함께 부산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호텔에서 예상치 못한 뜻밖의 상황과 마주하고 말았죠. 호텔 로비에서 여느 커플 못지않게 딱 달라붙어서 젊은 여자와 팔짱을 끼고 나오는 남편과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저와 마주친 남편은 놀라 뒤로 자빠지겠는 표정이었습니다. 아, 당신 이걸 어떻게... 회사 출장 간다더니 넌 마누라 몰래 바람 피우는 게 출장이니? 호텔 로비에서 전 한치의 망설임 없이 바로 남편의 머리끄덩이를 잡았습니다. 너무 놀라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던 남편은 그대로 쓰러져 버렸고 저는 그대로 남편을 올라타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상간녀는 제가 남편을 때리지 못하도록 저를 자꾸 말리더라고요. 우리 오빠 놔줘요. 할 거면 말로 하라고. 이 아줌마 왜 이렇게 무식한 거야? 당장 우리 오빠한테서 떨어지지 못하겠어.
남편과 이혼하기로 결심하고 준비를 하고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저 몰래 바람 피운 것까지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것도 있고 저희 집이 망하자 바람을 피우는 남편 자식을 보며 정말 짐승보다 못한 쓰레기라고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성을 놓고 남편의 머리끄덩이를 잡고 혼내주는 사이 저를 뒤에서 붙잡으며 매달리던 상간녀가 안 되겠는지 저를 때리다 머리끄덩이까지 잡으려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친구는 괘씸한 상간녀의 행동에 그녀를 혼내줘야겠다고 생각했는지 순간 아주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아무리 상간녀라도 요즘은 폭력을 쓰거나 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소리에 생각해낸 방법인 것 같았죠. 여러분! 여기 좀 도와주세요. 글쎄 제 친구 남편이랑 바람난 상간녀가 남의 남편 꼬셔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 피해자인 제 친구를 때려서 죽이려고 합니다. 모두 여기 좀 와서 도와주세요. 이러다 제 친구 상간녀한테 맞아 죽겠어요. 누가 경찰 좀 불러주세요. 그렇게 말한 친구는 상간녀가 저를 때린 증거를 찾겠다며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었고 도와달라는 제 친구의 목소리에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렸습니다. 한마디로 바람 피운 남편과 상간녀에게 제대로 쪽을 준 것입니다. 그러자 상간녀는 창피했는지 바로 남편을 두고 혼자 주랭랑을 치더라고요. 한동안 소란이 끝나고 남편은 저에게 맞은 것이 분한 것인지 저를 폭행죄로 고소하겠다며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 한번 고소해보라고 했습니다. 고소하는 순간 날 때린 너의 상간녀도 폭행죄로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죠. 남편은 옷까지 찢어져 저한테 맞아 눈탱이가 밤탱이가 된 상태였지만 제 말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억울함에 씩씩거리며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며칠 후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제 말을 받아치는 남편의 행동은 아주 뻔뻔했습니다. 안 그래도 너 같은 폭력적인 여자랑 못 살겠어서 이혼하자고 하려고 했는데 아주 잘 됐네. 그래, 이혼하자. 그래서 큰소리치는 남편 자식을 향해 저도 한마디 해주었죠. 우리 이혼에 대한 귀책 사유 너한테 있는 거 알지? 바람까지 피웠으니 위자료까지 나한테 전부 줘야 할 거야. 그깟 위자료 얼마나 한다고 주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네 상간녀한테까지 위자료 받아낼 테니까 그렇게 알고. 뭐? 아주 끝까지 지 성격처럼 치사하게 나오네. 그래, 어디 네 마음대로 해봐라. 제 입장에선 남의 인생 망쳐놓고 저한테 치사하다고 말하는 남편이 그렇게 뻔뻔해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더 늦기 전에 이혼을 해서 다행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짐했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남편 자식과 상간녀에게 제대로 된 위자료를 꼭 받아내야겠다고요. 그런데 저에게 위자료를 주겠다며 큰 소리를 뻥뻥 치던 남편이 제 뒤에서 시커먼 꿍꿍이를 꾸미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혼 소송을 시작하고 남편은 들킨 마당에 상간녀와 제대로 바람을 피워보고 싶은 것인지 그날 바로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집에는 남편이 가지고 가지 않은 짐들이 많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 자식이 짐을 다 빼야 비밀번호를 바꿀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집에서 가지고 갈 물건들이 있다고 들르겠다는 소리에 저는 잠시 몇 시간을 집을 비워주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서로 더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이가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집을 떠날 시간이 되었을 쯤 집으로 들어갔는데 아직 물건들을 다 챙기지 않은 것인지 누구와 통화하고 있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남편이 집에 제가 온 줄 모르고 시어머니와 통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 내 돈 잘 가지고 있지? 어차피 내 재산 전부 다 엄마 명의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이혼하기 전까지 수경이 절대 모르게 해야 해? 그게 멍청해서
내가 매일 돈 없다고 징징거리니까 진짜로 없는 줄 알더라고. 지금도 아마 지 몰래 내가 월급 모아서 재산 숨겨둔 거 모르고 있을걸? 무슨 수를 써서라도 위자료 절대 수경이 안 줄 거야. 절대 못 줘. 이혼까지 당하는 마당에 내가 뭐하러 돈까지 주고 이혼을 해. 멍청한 것들이나 이혼하면서 제 마누라한테 위자료 주고 재산 뺏기는 거라고. 설마 돈 없어서 못 주겠다는데 지가 날 깜빵이라도 쳐넣겠어? 저한테 위자료 주겠다고 큰 소리 치더니 남편은 처음부터 저에게 위자료 줄 생각 따윈 없던 것입니다. 그도 모자라 결혼 초부터 저를 속이며 시어머니를 이용해 자기의 재산까지 뒤로 빼돌리고 있었던 것이고요. 사실 저희 부부는 처음부터 버는 돈을 따로따로 관리했었습니다. 생활비나 공동으로 들어가는 돈만 같이 분담했었죠. 어차피 같이 살게 되면 따로 관리해도 부부 공동 재산이니 그럴 필요가 있겠냐는 저의 말에 남편은 자기가 시댁에 생활비를 보내는 입장이라 공동으로 관리하면 저까지 시댁에 신경 쓸까봐 미안해서 안 되겠다는 말에 남편의 마음이라도 편하게 해주자는 생각에 그렇게 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혼 시작부터 그런 시커먼 꿍꿍이가 있을 줄은 전혀 생각도 못하고요. 그래서 시댁에 생활비까지 보내는 남편이니 저와 이혼하며 위자료까지 주려던 고생 좀 할 거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저에게 위자료를 주지 않기로 결심한 것은 물론 저에게 몰래 숨긴 재산을 들켜 위자료를 주게 될까봐 어머니와 작당까지 하고 있었던 것이죠. 집이야 처음 살 때부터 저와 친정집에서 도와준 돈으로 산 것이니 남편에게는 어떠한 권리도 없었고요. 하지만 남편이 저에게 위자료를 주고도 남을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해도 딱히 받아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준비한 것인지 이미 시댁의 생활비 명목으로 준 돈이니 아무런 증거도 없이 내놓으라 할 수는 없던 것이죠. 남편은 그렇게 저에게 배신하는 행동들을 전부 들키게 되었고 그런 남편을 보며 저는 어떤 방법으로든 복수하며 혼내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는데 알고 보니 남편과 바람을 피운 상간녀였습니다. 상간녀는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나가지 말까 생각도 했었지만 남편의 동태를 살피며 상황도 알아볼 겸 상간녀를 만나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카페에서 만난 상간녀는 저를 보자마자 두 손 모아 빌며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제가 돈이 없어서요. 그래서 이렇게 부탁드리는데 위자료 좀 단돈 몇 푼이라도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저 정말 날거지라서 그래요. 그거야 네 사정이고 너는 유부남이랑 바람 피우면서 이 정도 각오도 안 하고 만난 거니? 그리고 누구 보고 언니래 언니는? 그러면 아줌마라고, 아니 사모님이라고 부를게요. 사모님, 제발 부탁드려요. 누구 보고 사모님이래. 소름 돋게. 난 이런 한 푼 못 깎아주니까 그렇게 알아. 정말 이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야, 이 돈밖에 모르는 아줌마야. 어디 나한테 위자료 다 받아내고 얼마나 잘 사는지 내가 두고 볼 거야. 어차피 너 우리 오빠한테 땡전 한 푼 못 받게 되어 있어. 알겠어? 다 필요 없고 위자료 못 주면 너 콩밥 먹을 각오나 하는 게 좋을 거야. 너희 두 사람 내가 절대 용서 안 할 테니까.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카페를 나왔고 상간녀는 뭐가 억울한지 혼자 떠나는 저를 보며 발을 동동 구르더라고요. 그리고 상간녀와 만난 지 며칠 후 남편에게 위자료 문제로 할 말이 있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집에 남아있던 짐도 마지막으로 가지고 갈 겸 집으로 오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하고 남편을 기다렸죠. 집으로 온 남편은 나머지 짐들을 챙기더니 평소 그이가 아끼던 큰 그림 하나를 제 앞에 내놓았습니다. 나 깜빵 보내도 너한테 줄 돈 한 푼 없다. 나 돈 없는 거 네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깜빵 보내려면 보내. 아니면 내가 줄 건 이 그림밖에 없으니 이거라도 받던지.
내가 이 그림 많이 아낀 거 알지? 이게 이래 보여도 이게 1억짜리 그림이라고. 그게 1억짜리 그림이 아닌지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믿니? 내가 바람 피워서 이혼하는 마당에 너한테 거짓말까지 하겠냐? 그리고 정 못 믿겠으면 내가 확인시켜주면 되잖아. 그럼 내 말 믿겠어? 당신 말대로 그림이 정말 진품이라면 위자료 대신 받아줄게. 단, 정말로 진품일 때만 하는 말이야. 걱정하지 마. 설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몇 년 동안 부부로 살았던 너를 이런 거로 속이겠어? 남편이 저에게 위자료로 주겠다는 그림은 60호짜리의 큰 그림이었는데 그림을 그리신 작가님의 성함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국 작가분으로 팝 아티스트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런 그림이 어떻게 남편 손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신기하기도 하지만 평소 남편이 자기 전 재산이라며 저한테 늘 자랑하던 그림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동안 남편이 저에게 저지른 일들을 보아 그의 말을 쉽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흐르고 저의 계속되는 의심에 남편은 그림이 진품인지 확인시켜 주겠다며 그림 감정사를 데리고 직접 저희 집에 다시 방문하였습니다. 감정사는 저를 보자마자 확신을 주려는 듯 자신의 명함을 내밀더라고요. 그리곤 남편이 저에게 주겠다는 팝아트 작품을 천천히 감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천천히 그림을 보며 진품인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감정사님, 죄송한데 감정사님이 그림 감정하는 모습 제가 동영상으로 좀 찍어도 될까요? 전 뭐든지 확실한 걸 좋아해서요. 네? 네, 그러십시오. 동영상으로 찍은 게 어려운 일도 아니니. 저는 감정사의 허락을 받고 감정사가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림 감정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었고 그림 감정 가격은 남편의 말대로 정확히 1억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감정사가 먼저 집을 떠나고 남편과 저 둘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위자료 대신 그림을 받기로 약속했고 법적 서류는 나중에 작성하기로 했죠. 그런데 집을 떠나며 남편이 저에게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1,000만 원이면 끝날 위자료. 내가 너 생각해서 1억짜리 그림 준 거니까 나한테 감사하게 여겨. 내가 크게 선심 쓴 거라고. 남편 잘 만나서 이혼하면서도 큰돈 챙길 수 있는 거니까 알겠어?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위자료로 그림을 받고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준 그림이면 저도 그동안 제 인생을 허비한 위자료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이혼 후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이혼 절차 끝난 지가 얼마나 됐다고? 남편이 저에게 연락을 해 숨겨왔던 진실을 폭로하며 아주 큰 폭탄을 던졌습니다. 위자료 안 받고 그런 거지 같은 그림 받고 끝내줘서 정말 고맙다. 그런데 너 바보니? 내가 설마 1억짜리 그림을 줬을까? 그거 가짜라 비싸게 받아봤자 100만 원인데 위자료 싸게 해줘서 정말 고맙다. 그날 데려왔던 감정사도 너 속이려고 데려왔던 가짜 감정사라고. 네가 내 평생 은인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가짜 그림을 진짜라고 날 속였던 거야? 그러게 그 그림 위자료로 받기 전에 네가 제대로 확인했었어야지. 뭘 믿고 나한테 감정을 맡기냐? 멍청하게. 이미 도장까지 다 찍었는데 어떡하냐? 그럼 난 바빠서 이만 끊는다. 어디 나한테 골탕 먹은 거 평생 되새기며 살아봐라. 아마 그 생각나면 잠도 오지 않을걸? 아주 쌤통이다. 너 지금 말 다 했어? 아니, 다 못했는데? 너랑 살면서 아이라도 없어서 다행이지 어쩔 뻔했어. 이혼하면서 아이 핑계로 양육비까지 뜯어내며 아주 나를 탈탈 털어먹으려고 했을걸? 아유, 생각만 해도 질린다 질려. 이게 다 끝까지 나한테 싸가지 없게군. 네 자업자득이라고. 하지만 남편과의 전화를 끊고 승리의 미소를 지은 건 바로 저였습니다. 저를 속인 남편을 고소할 수도 있었겠지만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왜냐하면 남편이 준 그림은 정말로 1억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그림은 10억이나 되는 엄청난 고가의 작품이었던 것입니다. 남편이 위자료로 1억짜리 그림을 주겠다며 확인시켜 주겠다고 했을 때 남편의 말을 믿을 수 없던 저는 이미 아는 사람을 통해 남편의 그림이 진품인지 확인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저의 기분을 풀어주겠다며 부산으로 같이 여행을 갔던 친구는 사실 대학교 동문으로 그림을 전공한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친구는 국내에선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해외로 나가 왕성하게 활동하며 이름이 알려진 나름 유명한 화가이기도 했죠. 그래서 그 친구에게 제 사정을 이야기하자 아주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죠. 친구가 해외에 활동하며 남편이 위자료를 주겠다고 한 그림의 작가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친구가 말하길 국내 전시회로 그 작가님이 한국에 와 있는데 얼마 후 자신과 만나기로 했으니 사진으로라도 그림을 찍어 보여주면 진품인지 확인을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면 나중에라도 자신이 아는 감정사를 소개시켜 주겠다고요. 그런데 친구가 저에게 감정사를 따로 소개시켜 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작가님에게 제 그림을 보여주자 작가님이 친구와 함께 저희 집으로 바로 달려왔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제가 주겠다던 그림을 보며 옛 추억에 잠긴 듯 감격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가지고 있던 그림은 작가님이 화가로 등단한 지 얼마 안 될 때 그렸던 매우 희귀한 초창기 작품이었습니다. 작가님이 국내에서 활동하며 유명하지 않았을 때 너무 배고파 하숙집 할머니한테 하숙집 비용 대신 그림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게 남편의 손에까지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의 소개로 작가님의 그림을 소장하고 싶다는 갤러리에 팔기로 약속했었는데 그곳에서 이야기하길 작가님의 초기 작품이라 희귀하기도 하지만 작가님의 작품 세계가 막 만들어지던 시기의 초창기 작품이라 더욱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남편은 그 그림이 100만 원도 안 되는 위작이라 생각해 저에게 속여 위자료 대신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남편에게 받은 만큼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저의 뒤통수를 치며 큰 폭탄을 던지려 한 남편을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마침내 그동안 당해왔던 모든 것을 남편에게 복수할 기회가 저에게 온 것이죠. 그래서 남편에게 제가 큰 돈을 벌었다는 사실도 알릴 겸 남편 덕에 저에게 기쁜 일이 생겨 한턱 쏘겠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고급 일식집에서 밥을 사주겠다는 말에 남편은 아무 의심도 없이 아주 흔쾌히 나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속날 남편이 준 위자료로 산 벤츠를 끌고 남편이 기다리고 있을 일식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말대로 일식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일식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는 남편이 보였습니다. 그런 남편 앞에 저는 벤츠를 세우자 조금 놀란 표정을 짓던 남편은 잠시 후 피식 웃더니 저를 따라 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곤 제가 예약한 방으로 가 앉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아주 가관이었죠. 너희 집 망한 거 대한민국 사람 다 아는데 왜? 내 앞에서 돈이라도 있는 척하고 싶었던 거야? 오늘 끌고 온 차는 누구한테 빌린 건데? 이런 거로 꼬드겨서 어떻게든 나랑 다시 시작하고 싶은가 본데 정신 차리는 게 좋을 거야. 난 너 같은 거랑 다시 잘해볼 생각 추워도 없으니까. 참 꿈도 야무지네. 내가 미쳤냐? 너랑 다시 같이 살게? 그리고 이 차 빌린 거 아니거든? 내 돈으로 산 내 차야. 뭐? 네가 어디서 그런 돈이 나서? 내가 말했지? 이젠 꼴도 보기 싫은 전 남편이지만 그래도 너한테 고마운 게 있어서 밥 사주려고 만나자고 한 거라고. 어느 아주 멍청한 놈이 나랑 이혼하면서 위자료로 글쎄 엄청난 걸 줬거든. 그게 무슨 말이야? 위자료로 엄청난 걸 줬다니? 이혼한 놈이라면 당신한테 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하는 말이지. 네 말대로 네가 위자료로 준 그림 1억짜리가 아니더라고. 그거 10억짜리 그림이었어.
10억? 10억이라니!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그거 100만 원도 안 되는 가짜라고. 지금 나한테 속은 거 억울하게 골탕 먹이려고 거짓말하는 거지? 내 친구가 네가 위자료로 준 그림 그린 작가님이랑 아주 친한 사이거든? 그래서 내가 너한테 그 그림 위자료로 받기 전에 친구 통해 좀 알아봤지. 그랬더니 그 작가님 그림이 맞더라고. 그것도 10억이나 되는 아주 비싼 그림. 네 덕에 위자료도 두둑히 받고 잘 먹고 잘 살게 됐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래서 내가 밥도 사주는 거고. 저는 그렇게 말하며 믿지 못하는 남편을 향해 확인 사살을 해주었습니다. 작가님이 저희 집에 와 남편에게 위자료로 받은 그림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한순간 남편은 망연자실한 얼굴을 하며 난리를 치더니 갑작스레 오열을 하더라고요. 아니야, 전부 거짓말이야, 거짓말. 돌려줘. 그거 내 그림이라고. 그러니까 당장 돌려줘. 잊었니? 네가 나한테 위자료로 준 거? 이미 팔기까지 했는데 그걸 어떻게 돌려달라는 거야? 그때는 그게 10억짜리 그림인 줄 몰라서 그랬지. 싸구려 100만 원짜리 가짜 그림인 줄 알았다고. 법적으로 해서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한테서 내 그림 돌려받을 거야. 그렇게 말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네가 그때 가짜 감정사까지 데려와서 나 속여서 사기친 거 벌써 잊었니? 저는 바로 제가 핸드폰으로 녹음했던 내용들 전부를 남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저희 친정집이 망할지도 모른다는 말에 변심한 남편을 보고 그 이후 혹시 몰라 남편의 행동을 주시하며 통화 내용이나 대화 내용을 전부 녹음해두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가짜 감정사를 데리고 온 날도 음료수를 사오겠다며 제가 밖으로 나간 사이 남편과 가짜 감정사가 저를 속이기 위해 작당하는 내용이 전부 제 핸드폰에 녹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부러 잊은 척 핸드폰을 집에 놓고 나갔는데 남편과 감정사는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날 저에게 사기를 친 가짜 감정사의 얼굴까지 동영상으로 찍어둔 상태였죠.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고 남편이 저에게 전화해 가짜 그림을 1억짜리 그림이라 속여 저한테 위자료로 주었다던 내용까지 이미 녹음이 된 상태였고요. 이렇게 네가 나한테 사기치려 한 거 내가 다 증거로 가지고 있거든? 내가 고소하면 그 가짜 감정사 놈이랑 너랑 전부 쇠고랑 차고 콩밥 먹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너 콩밥 먹고 싶은 거 아니라면 그동안 네가 잘못한 거 반성하며 조용히 사는 게 좋을 거다. 아니야, 이럴 수는 없어. 이럴 수는 없다고. 그때 네가 위자료로 그림 준다고 했을 때 내가 한 말 기억나? 내가 너한테 분명히 말했었지? 그 그림이 진품이면 받겠다고. 그러니까 너도 좋다면서. 이미 그것도 다 내 핸드폰에 녹음되어 있어. 그러게 나한테 위자료 주기 전에 제대로 확인하지 그랬어. 뭘 믿고 확인도 안 하고 그 그림을 나한테 준 거니? 너야말로 어디 나한테 사기치고 골탕 먹이려 한 거 평생 되새기며 후회하며 살아봐. 너야말로 매일 생각나서 잠도 안 올 거다. 아주 쌤통이다, 쌤통. 내 돈. 내 그림. 그 그림 하나면 내 인생 필 수 있었는데. 아, 그리고 우리 아빠랑 동생 사업 요즘 다시 아주 잘 되고 있어. 네가 그림 판 돈 절반을 아빠랑 동생 사업에 투자했는데 대박이 났지 뭐야? 니놈 덕분에 나 가쁘되게 생겼어. 원준아, 아주 아주 고맙다. 아, 내 돈, 내 그림. 남편에게 마지막 한 방을 날리며 말을 마친 제가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제 팔을 잡고 매달리더라고요.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나 받아주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앞으로는 내가 정말 잘할게. 나 아직 당신 사랑한다고. 이렇게 당신 절대로 보낼 수 없어. 사랑? 웃기고 있네.
그렇게 사랑해서 우리 집 사업 망할 것 같다고 하니까 돌변해서 나 괴롭혔냐? 바람까지 피운 더러운 너 같은 자식이 무슨 사랑 타령이야. 웃기고 있어. 전 바로 제 팔을 잡고 있던 전 남편의 팔을 뿌리쳤고 남편은 그대로 뒤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계산을 하고 바로 음식점을 나와 제 차를 타고 떠나려 했습니다. 그러자 뒤늦게 맨발로 뛰쳐나온 남편이 제가 떠나지 못하도록 제 차를 붙잡고는 매달리더라고요. 아, 여보, 제발 가지 마. 내가 전부 잘못했어. 나한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제발. 저는 남편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바로 출발해 버렸습니다. 저에게 매달리던 말든 후회를 하든 말든 이제는 남남이 되었으니까요. 저희 친정이 어렵다는 말에 돌변에 바람을 피우며 위자료까지 주기 싫어 저에게 사기치려 한 남자에게 무슨 볼 일이 더 있겠습니까? 그 후 시댁에선 남편에게 무슨 소리를 들은 건지 남편과 함께 잘못했다며 저에게 수시로 문자를 보내오더라고요. 본인들이 잘못했다며 자기 아들을 다시 받아줄 생각이 없냐면서요. 문자 내용을 보니 남편이 저와 만난 그날 후로 충격을 받아 회사도 가지 않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에게 문자로 답장을 해주었죠. 저 속이고 시어머니 이름으로 남편 월급 모아둔 돈으로 배 터지게 잘 먹고 잘 살라고요. 그 후 남편과 시어머니 전화번호 모두 차단하고 전화번호도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궁금해하지 않으실 분도 계시겠지만 남편이 그 유명 작가님의 그림을 어떻게 가지게 된 것이냐면요. 남편에게 들은 바로는 하숙집을 하던 돌아가신 친할머니에게 물려받은 거라고 합니다. 길거리에서 그림을 팔던 작가 지망생인 하숙생이 돈이 없다며 한 달째 하숙비 대신 그림을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보나마나 돈이 안 될 그림이라는 걸 알았지만 할머니는 그 당시 그런 하숙생이 불쌍해 아무 말 없이 하숙비 대신 그림을 받아준 것이고요. 그래서 남편 생각에 할머니 하숙생이 길거리에서 팔던 그림을 준 것이니 유명한 작가의 그림을 따라 그린 모작품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가난한 하숙생이 그 유명한 작가님일 거라고는 생각지 못하고요. 제 꾀에 제가 넘어간 격이죠. 그 후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남편은 상간녀에게도 버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에게 줄 위자료까지 대신 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편이 위자료를 내주자마자 바로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로 갈아탔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남편이 저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는 이미 상간녀에게 버림받고 혼자가 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상간녀에게 버림받으며 그렇게 당해놓고 반성은커녕 제 앞에서 큰 소리를 치다 결국 저에게까지 된통 당하고 만 것이고요. 이래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하는가 봅니다. 못되게 살다 결국 저희 전 남편처럼 벌을 받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현재 저는 회사를 나와 아빠와 동생의 사업을 도우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위자료로 받은 그림을 판 돈과 그 일부를 아빠와 동생 사업에 투자해 어느 정도 번 돈이 있어 조기 은퇴를 생각해 보기도 했지만 아직은 좀 더 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아빠 일을 도와 사업을 배워 나중에 저만의 사업체를 꾸리고 싶다는 꿈이 생겼거든요. 아직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지 찾지는 못했지만 아빠 사업을 도우면 천천히 찾아가 보려 합니다. 나중에 성공하게 되면 애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3, 평범한 직장에 다니는 싱글입니다. 아마 초고속으로 부부 사이를 끝내버린 사연 중 제 이야기가 1등일 것 같은데요. 저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황당한 시모의 작태를 보고 그대로 갈라섰습니다. 다행히 혼인신고 전이라 이혼이라는 골치 아픈 과정은 없었지만 금전적으로 해결할 부분들이 꽤나 있었던 탓에 헤어지고 나서도 진흙탕 싸움을 얼마간 했습니다. 결혼 준비할 때 요즘은 신혼집 입주 문제나 대출 문제 등등으로
혼인신고를 먼저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 결혼 전에 친정 부모님이 어렵게 집을 마련해 주신 데다 엄마가 말씀하시길 요새는 혼인신고를 다들 살아보다가 천천히 한다더라. 너희도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해. 혼인신고는 절차일 뿐이니 둘이 마음만 잘 맞춰서 산다면야 늦게 한들 뭐가 대수겠니? 그런가? 오빠는 은근히 혼인신고 늦게 하자니까 서운해하는 것 같더라고. 서로 잰다고 생각한다나? 여차하면 갈라서겠다는 마음으로 혼인신고를 늦게 하라는 건 아니야.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른 거잖아. 다만 모든 신 중에서 나쁜 건 없다는 얘기야. 이러셨습니다. 사실 저도 엄마랑 같은 생각이었어요. 혼인신고에 대해서 언제까지 꼭 해야 한다 이런 거 없이 그저 자연스럽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주위 친구들도 결혼한 친구들은 조언해 주더라고요. 자의반 타의반이었지만 그 결정이 신의 한 수이긴 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만일 미혼분들이나 딸 가진 어머님들이 있다면 저의 사연 끝까지 들어주시고 꼭 결혼할 때 배우자에게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정도면 결혼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사기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맘먹고 사람을 속일 생각하면 크던 작던 그게 사기죠. 황당했던 저의 짧은 결혼 얘기는 지금으로부터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는 코로나가 한창인 때라 결혼 날짜 잡은 사람들도 결혼을 한 번씩은 다들 미루는 일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갈라선 저의 전 남편. 그래도 결혼식은 했으니 남편이라고 하겠습니다. 전 남편과는 3년간 연애했고 결혼 얘기 나와서 준비하기 시작했을 때가 막 코로나 초입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해 겨울에 상견례를 했는데 상견례 할 때는 양가 부모님 서로 결혼에 대한 얘기를 원활하게 했습니다. 시댁 쪽에서는 전세자금을 마련해 주시겠다고 했지만 친정 부모님들은 전세자금 정도면 차라리 반반 보태 집을 매매해서 신혼집 해주자고 하셨어요. 신혼집 문제가 원활히 해결되니까 예단이랑 결혼 날짜는 원만하게 정해졌고요. 어색한 분위기는 어쩔 수 없다 해도 크게 양가 부모님이 마음 상한 건 없었습니다. 왜냐면 상견례 전에 이미 마음이 상했던 일이 있었던 터라 양가 부모님이 모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식으로 체념한 상태에서 결혼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시댁 쪽에서는 처음에 저를 그다지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를 하시기도 했고 외모며 직장이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트집을 잡으시면서 아들이 아깝다고 하시는 통에 제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때 마음고생하는 거 우리 엄마가 눈치채시고 나서는 예비 남편과의 결혼을 반대하셨거든요. 헤어지라고 더 좋은 집안 남자 널리고 널렸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계속 만났던 거고요. 물론 예비 남편이 자기 엄마가 저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거 어찌어찌 설득한 걸로 압니다. 한마디로 상견례 전에는 이 결혼은 못할 수도 있는 거였습니다. 솔직히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그때 그냥 엄마 말을 들을 걸. 엄마 말 잘 듣는 사람들은 거기서 정리하기도 하겠지만 저는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봐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 부모 이겨먹었네요. 시어머니가 저를 싫어한 이유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자기 아들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요. 아님 뭐 생각한 며느리상이 아니어서였을 수도 있죠. 하지만 원래 남자친구가 저와 사귀면서 늘 했던 말은 집에서 결혼을 빨리 하라고 했다는 거였어요. 왜 어머니는 아들에게는 결혼을 빨리 하라고 종용했으면서 막상 제가 인사를 갔더니 그렇게 싫은 티를 내셨던 걸까요? 우리 엄마는 빨리 결혼해서 집에서 좀 나가라는데 우리 집 언제 인사 갈래? 아주 나가 살라고 노래를 부르신다.
그래? 근데 자기는 결혼할 수 있는 돈이 충분한 거야? 결혼이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둘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잖아. 나는 모아놓은 돈이 좀 있긴 한데 자기는 고작 회사 다닌 지 4년 차에 목돈 모아놓은 거 없을 거 아니야. 엄마가 아들 장가 보낼 돈은 있으시니까 그러시겠지. 암튼 조만간 결혼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정식으로 인사하자. 너도 괜찮지? 그 전에 식사는 두어 번 한 적이 있긴 했지만 사실 남자친구 어머니가 쉬운 인상은 아니었습니다. 남자친구 위로 결혼한 형이 하나 있는데 남자친구 형수, 그러니까 결혼하면 저에게는 형님이 되실 분이죠.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간 날 예비 형님이 어머니가 자리에 안 계신 틈을 타 지나가는 말로 저에게 했던 말이 있었어요. 초면이라 끝까지 말을 안 놓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가족이 안 될 걸 미리 아셨던 것도 같네요. 큰아들 장가 갈 때 아들 뺏기는 것 같다고 나를 정말 잡아먹으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둘째 아들은 그때보다는 나으시겠지? 그래도 예비 동서 조심해요. 혹시 같이 살자는 말하면 농담으로라도 절대 알겠다는 말 하지 말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 결혼하겠다고 인사 온 사람한테 자세히 할 얘기는 아니고, 암튼 겪어보면 예비 동서도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왜 어머니랑 잘 안 보고 사는지. 원래 이런 말 식구 될 사람에게 하기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다고 결혼하지 말라고 적극적으로 만류는 안 하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 당시 예비 형님도 시어머니 욕이나 예비 동서에게 하는 소갈머리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인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도망가라는 신호인 줄 못 알아차린 제가 멍청했었네요. 형님, 살짝만 자세히 얘기해 주실 수는 없으세요? 저만 알고 있을게요. 네? 아마 도련님은 차남이니까 나 결혼할 때보다는 덜하지 않겠어요? 사실 나도 어머니가 처음에는 나 보시고는 딱 부러지는 것 같다면서 결혼 얼른 하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바로 결혼을 안 하고 연애를 좀 오래 했어요. 집도 가까웠으니 거의 매일 만났고 나중에 신혼집 얻은 다음부터는 미리 살림도 들여놨었지. 근데 어머니가 질투를 하시지 뭐예요? 갑자기 우리 신랑한테 여자한테 빠져서 집에 들어오지도 않는다는, 결혼하면 여자 말만 듣고 엄마 말을 안 듣고 살 거냐는 둥 말도 안 되는 걸로 시비를 걸더니만 글쎄 결혼 준비 다 한 시점에 갑자기 합가해서 1년 살으라잖아요. 네? 정말요? 저 그런 말 처음 들어요. 지훈 씨는 형님이랑 어머니가 잘 지낸다고 했는데요. 잘 지내긴. 적당히 거리 두며 사니까 이혼 안 하고 사는 거죠. 암튼 나도 결혼하기 전에 난리도 아니었어요. 내가 당연히 합가 싫다고 했더니만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나중에 우리 신랑 몫으로 줄 재산 증여 안 해주겠다면서 협박까지 했다니까요. 게다가 우리 둘이 데이트하는 건 어찌나 질투하시는지 아주 전화에 불날 정도로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예비 형님이 거짓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차마 뭐라고 대꾸할 말이 없어서 놀란 표정으로 있었는데요. 딱 이 한마디를 더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말한 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지금은 정말 멀쩡한 척 하시는데 글쎄, 내가 보기엔 우리 어머니 제정신은 아니에요. 난 여기까지 말해줬으니 판단은 알아서 하는 거고요. 예비 형님이 굳이 저 결혼 방해할 이유가 있는 분도 아니었고 시댁과 왕래를 잘하며 지내는 걸로 보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나서 신경이 많이 쓰였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비 시모 되실 분의 언행도 유심히 봤습니다. 예전에 잠깐 뵈었을 때는 저에게 웃어주시기도 했고 나이가 몇인지 무슨 회사를 다니고 어디 사는지 온화한 태도로 물으셨는데 그날 정식으로 인사하러 갔을 때는
뭔가 예전보다 차가운 인상이라는 느낌을 받긴 했습니다. 그러더니 하시는 말이 진짜 결혼까지 할 줄은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가볍게 만나는 줄 알았는데 결혼까지 진짜 할 생각이라길래 내가 좀 놀라긴 했다. 그래도 정식으로 인사 온다니까 내가 솜씨 좀 부려봤다. 너 좋아하는 걸로 물어봐서 차려봤는데 어떠니? 그래도 예비 남편에게 저 좋아하는 거 물어보시고는 이것저것 직접 요리해서 준비해 놓으신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애쓰신 것 같은데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그래, 우리 지훈이가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어찌나 조르는지. 나는 솔직히 한 2년은 더 데리고 있었으면 했는데 말이야. 네가 나이가 있으니 할 수 없구나. 근데 어째 예전에 만났을 때보다 살이 좀 찐 것 같구나. 우리 아들은 원래 뚱뚱한 여자 안 좋아하는데 너 결혼하려면 그 살부터 빼야겠다. 그렇지, 지훈아. 엄마도 뚱뚱한 여자는 게을러 보여서 싫어하는 거 알지? 갑자기 외모 지적을 하시며 잘 먹으라고 하시니까 왠지 음식이 목구멍에 걸려 넘어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불편했던 건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결혼하겠다고 온 거니까 결혼 준비는 다 되어 있는 거지? 내가 우리 큰아들 장가 보낼 때는 뭣도 몰라서 예단을 제대로 못 받은 게 있거든. 우리가 전세는 해줄 거니 그거에 맞춰서 혼수랑 예단 잘 맞춰줘야 할 거다. 내가 생각한 건 전세금 2억이니까 너도 어느 정도 해와야 하는지 알겠지? 예비 시모의 그 말을 듣고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라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어느 정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희 집은 제가 첫 결혼이라서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거 말씀해 주시면 제가 친정엄마랑 상의해서 최대한 맞춰볼게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이 앞으로 너한테 갖다 줄 돈이 얼마니? 거기다 요즘 세상에 전셋집 얻어준다는 시대가 없는 거 너도 잘 알 거다. 예단은 상견례하고 나서 내가 따로 얘기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거라? 네, 그럼 저도 엄마한테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너는 복 받은 줄 알아라. 우리 아들처럼 든든한 직장에 인물 좋은 남자가 찾기 쉬운 줄 아니? 원래는 학가에서 1년 정도는 내가 이런저런 거 가르쳐 볼 생각이었다만 그래도 신혼은 둘이 살고 싶다니까 내가 쳐주는 거다. 아무튼 그렇게 알고 네 친정 부모님께 말씀드리렴. 아들이 저에게 갖다 주는 돈을 생각하셨다는 게 의외이기도 했고 호의적이지 않은 어머니 태도가 마음에 걸렸지만 결혼이며 예단이며 말씀하시는 거 보고 며느리감으로 받아들이셨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인사하고 왔으니 저에 대한 인상이 궁금하잖아요. 저의 인상이 어땠는지 예비 남편에게 물었는데 그때 저는 기분이 확 상해버렸습니다. 제가 빈손으로 간 것도 아니었고 나름 엄마가 신경 써서 준비해 주신 백화점에서 산 한우 세트 들고 갔었어요. 그리고 옷도 신경 써서 예쁘게 입고 갔고요. 그런데 예비 남편이 하는 말이 엄마가 너 처음 봤을 때랑 인상이 너무 달라져서 못 알아봤다고 하시더라. 살도 찌고 뭔가 처음 해봤던 인상이랑 너무 다르대. 아이, 근데 있잖아. 엄마가 너 직장 생활을 6년이나 했으면서 왜 모은 돈이 얼마 없냐고 물으시더라고. 엄마가 힘들게 전세 얻어주시는 건데 고마워하지도 않는 것 같고 영 결혼 안 시키고 싶다고 그러시는 거야. 뭐? 지금 자기 나한테 당신 어머니가 한 말 그대로 전하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는 내가 마음에 안 드신다는 거네? 그럼 아까 면전에다 대고 직접 말씀하시면 될 일을 왜 내가 자기 입에 전해 듣게 하신대? 저는 노발대발해서 예비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그제야 뜨끔한 건지 아, 미안. 내가 지금 실수한 건가?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엄마가 하신 말씀 그대로 한 건데 기분 나빴어?
당연히 기분 나쁘지. 우리 집에 자기가 인사하러 왔을 때랑 내가 인사하러 갔을 때랑 대하는 게 너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 우리 부모님이 아시면 얼마나 속상하시겠냐고. 그 말을 곧이곧대로 저에게 전달하는 것도 어이없어서 진짜 많이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기분이 상해서 친정 엄마에게 말해버렸는데 당연히 엄마도 마음이 상하셨죠. 그래서 그 집안 이상하다고 결혼하지 말라고까지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3년 사귄 사람이랑 헤어지는 게 어디 마음처럼 쉬운가요? 그때는 연애하면서 좋은 감정도 있었으니 속은 상했지만 헤어질 생각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엄마는 예비 남편이 인사하러 왔을 때 정말 한 식구처럼 대해주셨기 때문에 더 속이 상해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상견례 전에 그 일 때문에 예비 남편이랑 싸우면서 이 결혼을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을 처음 해봤던 것 같습니다. 만약 예비 남편이 먼저 사과하지 않았다면 감정의 골이 정말 깊어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도 결혼이 처음이고 중간에서 어찌해야 할지 판단을 못해서 실수한 것 같다며 먼저 사과하길래 대인배 같은 마음으로 제가 한 번은 넘어가 줬습니다. 그래서 상견례까지 무사히 하게 된 거고요. 혹시 상견례하면서 어른들끼리 감정이 상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다행히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상견례 때 본 예비 형님은 처음 저 인사 갔을 때처럼 존댓말은 계속 쓰셨지만 저에게 시어머니 험담했던 건 마치 없었던 일인 양 모른 척하기에 저도 아무런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날짜까지 잡았고 집은 양가 부모님이 반반 해주시기로 했으니 저와 예비 남편이 잘 준비하는 일만 남은 거였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신혼집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상견례 때 어른들이 합의 보기로는 양가에서 반반씩 보태 집을 매매하는 쪽으로 하자고 한 건데요. 어쩐 일인지 차일피일 예비 남편이 집 보러 가는 걸 미루더라고요. 예산은 4억 정도였고 우리 사는 동네에 지은 지 5년 미만 괜찮은 아파트를 대출 몇 천만 끼면 살 수 있을 만한 돈이었는데요. 제가 집부터 알아보자고 하니 무슨 일 때문인지 자꾸 보러 가는 걸 미뤘습니다. 거의 저 혼자 부동산에 알아보고 좋은 매물 있다고 하면 혼자 가서 보고 오곤 했어요. 결혼식 날은 몇 달 안 남았는데 자꾸 예비 남편이 비협조적으로 나와서 제가 참다 못해 물었습니다. 우리 빨리 신혼집부터 결정해야 해. 설마 나 혼자 마음대로 정하라는 거 아니지? 같이 살 집인데 같이 보러 다니면 좋잖아. 다음번에도 나 혼자 가게 할 거냐고. 미안해. 자기야, 근데 우리 집 얻는 거 말이야. 조금만 더 기다려줄 수 있어? 난데없이 집 얻는 걸 기다려줄 수 있느냐고 묻길래 이유를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그러는 건데? 자기네 집이랑 우리 집이랑 이미 다 끝난 얘기잖아. 대체 이유가 뭐야? 그랬더니 머리를 극적이며 세상 난감한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실은 말이야. 우리 집에 요즘 안 좋은 일이 좀 있어. 우리 형 하는 사업이 많이 힘든가 봐. 너도 알잖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한둘이냐? 근데 형이 당장 가게 때문에 힘드니까 엄마 돈을 몇 번 가져다 쓴 모양이야. 자기 형님 가게가 힘들다는 거야? 어머, 그럼 어째? 하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식당들이 다 힘들다고 하더라. 엄마가 당장 형이 힘들다니까 돈을 해주신 것 같아. 맨날 한숨 쉬시는데 내가 차마 돈 얘기를 못 하겠더라. 우리 엄마도 나 결혼 앞두고 집 얻어야 하는 거 왜 모르시겠어. 근데 당장 줄 돈이 없으신가 봐. 너도 알잖아. 나 우리 집에서 돈 안 보태주면 결혼할 상황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일단 상황 지켜보고 생각해보자.
어쩌면 형이 집 처분하고 엄마 집으로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사정을 들어보니 예비 남편이 왜 자꾸 집 얘기를 밀었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그럼 어쩔 생각이야? 상황이 안 좋아지면 어머니가 결혼자금 보태주는 게 어려울 수도 있는 거네. 어쩌지? 그럼 결혼을 좀 미루는 건 어때? 요즘 다들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을 미루는 경우도 많더라. 우리도 사정이 안 되면 미루는 거 생각해보지 뭐. 미루긴 한 번 미룬다고 뭐 방법이 있겠어? 최대한 끌어모아서 매매는 못해도 전세라도 얻어봐야지 뭐. 너무 무리하지는 말자. 대출 무리하게 내는 것보다는 상황에 맞게 해야지. 일단 나도 우리 부모님께 말씀드려볼게. 미안해. 사람 일이라는 게 계획대로 되는 게 없는가 봐. 그래도 식장이랑 신혼여행 취소하면 위약금도 물어줘야 하고 우리가 손해잖아. 결혼식은 미루지 말고 방법을 찾아보자. 정 안 되면 월세로라도 얻어야지 뭐. 월세 매달 내고 살려면 아무리 둘이 벌어도 보통 일은 아니야. 나도 부모님이랑 상의해볼게.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솔직히 결혼 앞두고 이런 상황이 갑작스레 생겼다는 게 짜증이 나기는 했지만 모든 사람이 힘들던 시기라 제가 어찌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친정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혹시 시댁에서 집 얻는 비용을 보태주지 못하면 일단은 우리 예산에 맞춰 전세나 월세를 얻겠다고요. 그런데 부모님이 곰곰이 생각을 하시더니만 저에게 이러셨습니다. 정희야, 당장 결혼식이 코앞인데 상황이 좋아지겠니? 그러지 말고 차라리 신혼집은 우리 쪽에서 얻어주는 게 어떻겠니? 엄마 아빠도 집을 사주면야 좋겠지만 그럴 만한 여유는 없어. 대신 전셋집은 대출 없이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는 어찌 생각하니? 엄마가 차라리 조금은 여유가 있는 우리 쪽에서 집을 얻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내심 좋으면서도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딸이 돼가지고 결혼하면서 엄마 아빠 노후자금까지 털어가는 것 같아서 미안해서 그러지. 엄마 정말 괜찮겠어? 나야 좋지만 굳이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 우린 사정에 맞게 하면 되지 뭐. 걱정 마. 아무리 전세지만 대출 끼고 시작하는 거랑 없이 시작하는 건 달라. 엄마 아빠가 여유 있어서 해주는 거니까 너는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거야. 우리는 월세 받는 집도 있고 아빠 연금도 있어서 살만하잖니. 대신 나중에 집 살 때는 엄마가 돈 못 보태준다. 그때는 니들이 알아서 해. 그거야 당연하지. 그때는 우리 힘으로 할 거야, 엄마. 암튼 너무 고마워. 김서방이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데 엄청 좋아하겠다. 저는 친정 부모님 덕에 신혼집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얘기를 전해 들은 예비 남편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인사까지 드리더라고요. 바로 그 다음 주에 집 알아보고 계약까지 마쳤습니다. 다행히 결혼 한 달 전에 잔금 날짜도 맞췄고요. 집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는 솔직히 다른 준비는 어려울 게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 하듯이 예단 드리고 혼수 장만하고 웨딩 촬영하고 하니 결혼식이 코앞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제가 살림장만하고 결혼 준비하면서 예비 남편은 통 돈을 쓰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 카드도 긁으려 하지 않았어요. 제 카드로 긁게 하고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 쪽에서 전세까지 해줬으면 나머지는 예비 남편이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싫은 소리 몇 마디 했더니만 일단 제 돈으로 보태서 사고 나중에 주겠다며 또 자기 형님 어렵다는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래서 차마 더 이상 말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 뒤 결혼 준비하면서 예비 신모가 몇 번 연락이 오긴 했어요.
신혼집 문제 해결하고 난 뒤 얼마 후에 연락을 하셔서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우리 지훈이한테 얘긴 들었다. 집 잘 얻었다며? 네, 어머니. 딱 적당한 집 얻어서요. 며칠 전에 가전이랑 살림 다 들여놨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나도 한번 구경하러 가봐야겠네. 가구랑 가전은 좋은 걸로 한 거니? 싸구려 하지 말고 오래 쓸 거 생각해서 좋은 걸로 해라. 네가 안목이 없으니 나랑 같이 고르러 갔어야 하는데 아들놈이 청색을 하고 싫다고 해서 그냥 신경 끄고 있었어. 어쨌든 좋은 걸로 했다는 거지? 내가 눈 높은 건 너도 할 거다. 매일 보고 사는 거니까 기왕이면 좋은 걸로 하는 게 맞아. 너는 참 복도 많다. 신랑 잘 만났지. 나 같은 시어머니 만났지. 이게 다 네 복이다, 복. 저는 시어머니 말에 좀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집도 우리 친정 부모님이 장만해 주신 건데 살림이며 가구며 뭘 또 최고급으로 하라고 성화인지 너무 뻔뻔한 거 아닌가 싶어서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 만난 게 복이라니요. 남들처럼 집 한 칸을 떡하니 마련해 주신 것도 아니고 우리 친정에서 애써 주신 건데 대체 무슨 소리인지. 기분 상했지만 그렇다고 대꾸를 할 수 없는 노릇이라 가만히 있었습니다. 마침 예비 남편이 옆에 있었는데 제가 전화를 끊고 얘기했어요. 어머니는 자기가 살림장만하는데 돈 안 보탰다는 건 아셔? 어쩜 집도 우리 부모님이 얻어주시고 살림도 자기가 보탠 거 없으면서 최고급으로 사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야? 다 솔직히 너무 서운해. 그러니까 자기가 중간에서 잘해. 계속 이런 식이면 나도 좋은 소리 못해. 미안해. 어쨌든 자기가 돈 쓰게 한 건 내가 결혼해서 다 갚을게. 지금은 내가 사정에 있어서 그래. 우리 형 문제도 있고 돈 나갈 곳이 많아. 나중에 설명할 테니 지금은 아무것도 묻지 말아주라. 저는 묻지 말아달라는 말에 순간 확 짜증이 솟구쳤습니다. 대체 결혼한다는 사람이 이건 뭐 거의 빈손으로 오는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닌가요? 근데 예비 시모는 누가 누구에게 남편 잘 만났다는 말을 하는지 그날 이후 시어머니가 저희 신혼집에 몇 번 드나든 흔적을 발견하긴 했습니다. 이상한 건 어느 날 제가 신혼집에 갔더니 제가 예단으로 해온 이불 세트가 떡하니 안방 옷장에 들어있길래 어머니가 이걸 왜 갖다 놓으셨을까 생각하긴 했습니다. 그냥 집이 좁아서 놔둘 곳이 없었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화장실에는 칫솔꽂이에 칫솔이 하나 더 꽂혀 있었어요. 어머니가 오시면 쓰려나 보다 했지만 기분이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왜 굳이 아들네 칫솔을 가져다 놓은가 싶어서요. 그게 뭐겠어요? 자주 자고 가겠다는 뜻이잖아요. 아무튼 시간은 흘러 우리 두 사람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 때도 우여곡절 많았으나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니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해외로 예약하려 했는데 그 당시 경리니 뭐니 도저히 해외로 여행을 갈 여건이 아니어서 나중으로 미루고 신행은 간단하게 제주도로 다녀오기로 했어요. 3박 4일의 신혼여행을 마치고 부푼 마음으로 신혼집에 들어간 그날. 저는 기가 막힌 광경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집 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뭔가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더라고요. 현관에는 여자 신발이 있었고요. 순간 집에 누가 있구나 싶었는데 남편이 신발을 보더니만 이거 우리 엄마 신발 같은데? 엄마가 우리 서프라이즈 해주시려고 왔나 보다. 우리 모른 척하고 들어가자.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모른 척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남편과 함께 안방문을 열었는데요. 정말 황당하게도 안방에는 시어머니가 저희가 산 신혼 침대 위에 이불까지 덮고 누워 TV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니들 왔니? 공항을 도착했으면 연락 좀 해주지 그랬어.
어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저희한테 연락도 없이 들어와 계셨던 거예요? 남편은 어머니가 우리 신혼집에 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지 역시나 놀란 듯 했습니다. 엄마도 참, 우리 집 올 거면 미리 연락 좀 주시지 그랬어요. 우리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여긴 웬일이세요? 어차피 우리가 엄마 집으로 인사하러 갈 텐데 집에 계시지 않고요. 아니, 니들이 오면 얘기하려고 했다만 그냥 내가 와서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왔어. 사실은 말이야. 근데 살던 집은 네 형 식구들 당분간 살라고 했어. 그래서 왔다. 어쩌겠니?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게 가족이잖아. 내가 당분간은 니들이랑 같이 살아야지 싶다. 아무리 말해도 거부했을 텐데 합가라뇨. 그것도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요? 제가 남편 옆구리를 쿡쿡 찔렀더니 그제야 남편도 상황 파악을 하고서는 자기 엄마를 말렸습니다. 엄마, 우리랑 같이 살겠다뇨. 형한테 왜 엄마 집을 내줘요? 이건 아니지. 암튼 엄마, 우리 얼굴 봤으면 이만 가세요. 얘는 가긴 어딜 가? 며느라가, 너 말 좀 해봐라. 너도 시애미가 같이 사는 게 싫은 거니? 너도 들었다시피 네 아주버님 가게가 요즘 장사가 힘들단다. 매달 가게 유지하는 것도 빚더미인데 어쩌겠어. 그래서 살던 집 팔고 내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어. 그 좁은 집에 나까지 살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당분간은 애들 없는 너희 부부랑 살려고 해. 설마 너도 나랑 사는 게 싫으냐? 하지만 저는 신혼 초부터 시어머니와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런 건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하는 게 아닐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어머니랑 같이 살 생각 안 해봤어요. 그리고 아주버님 일은 스스로 해결하셔야죠. 살던 집을 팔았으면 아주버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할 일이지 왜 어머니 집에서 어머니가 나오시나요?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자 어머니는 제 말이 못마땅하셨는지 역정을 내셨습니다. 예, 내가 지금 못 올 곳에 온 거니? 내가 너희들 이 집 사는데 내가 절반 보탠 거 몰라? 너야말로 그러는 거 아니다. 너 설마 지금 이 집에 절반 돈 보탰다고 이러는 거야? 절반씩 보태서 각자 권리 있는 거면 나도 이 집에서 살 권리는 있는 거야. 엄연히 나도 절반을 보탠 건데 너희랑 같이 안 살 이유가 없지. 네? 어머니, 집값 절반이라뇨? 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어머니가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돼서 다시 물었습니다. 이 집은 친정에서 전부 전세 얻어주신 건데 절반을 보탰다니 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 놈이 갑자기 시어머니 입을 틀어막는 겁니다. 그러는 통에 어머니가 저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듣지 못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요. 집 얘기는 나중에 하고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고요. 아, 뭘 다시 얘기하자는 거야? 말 나온 김에 확실히 해야지. 너는 이 엄마가 네 마누라한테 당하는 꼴 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아? 내가 이 집 장만하는데 절반을 보태도 네 마누라는 어쩜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하니? 내가 그것도 서운했어. 나는 절대 못 간다. 내 돈 보탠 집인데 누구더러 나가라 말아야. 이 집에는 내 아들 권리도 있는 거 몰라? 엄마, 그러지 마세요. 저한테 미리 얘기나 해주시지 대체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만하세요. 남편은 어머니 입을 막으며 서둘러 대화를 마무리하려 했지만 여자의 촉이 그때 발동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딱 오면서 왠지 남편의 태도가 부자연스럽다고 느꼈습니다. 웃긴 건 어머니는 자꾸 이 집에 돈을 보탰다는 말을 하신다는 거였습니다. 당황한 얼굴의 남편과 어머니가 무슨 말을 더 할까 봐서 전전긍긍하는 모습 보면서
아, 이 인간이 나와 어머니에게 뭔가를 숨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머리까지 지끈거렸습니다. 야, 이놈아! 내가 못 올 때 왔어? 너 왜 이렇게 마누라 눈치를 보는 거냐? 응? 너 설마 이 엄마 지금 나가라고 할 거 아니지? 내가 보탠 돈이 얼만데 감히 시어머니를 쫓아내? 그 말 들으니까 저도 가만히 있지 못하겠더라고요. 어머니, 자꾸 집값 절반 타령하시는데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말씀이세요? 어머니 사정 어렵다고 집 못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정 부모님들이 전세 대출 없이 얻어주신 아파트잖아요. 제 명의로 계약했고요. 저희 부모님이 해준 전셋집인데 무슨 권리 타령을 자꾸 하시면서 같이 산다는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뭐? 전세? 이 집이 전세라니. 그럼 내가 저놈 통장으로 보낸 2억은 어쩐 거야? 분명 철반씩 보태서 매매하기로 한 거 아니냐? 저도 어머니 말에 놀라긴 마찬가지였습니다. 2억이요? 저 금시초문인데요. 어머니가 사정 힘들다기에 저희 친정 부모님이 배려해 주신 거고요. 그럼 이게 무슨 상황이겠어요? 어머니는 남편 통장으로 2억을 붙였고 남편은 정작 그 2억을 집값에도 보탠 적이 없으니 당연히 남편이 범인이었습니다. 남편 놈은 그쯤 되니 포기한 듯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사실 내가 며칠만 가지고 있다가 돈을 굴려본다는 게 그만 투자를 하다가 자꾸 까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로 엄마한테 돈 못 받은 것 같다고 이 사람한테 거짓말했어요. 그래서 장모님이 집도 해주신 거고요. 고개도 못 들고 말하는 남편을 보고 어머니는 등짝을 후려치셨습니다. 야, 이놈아! 그럼 이 집에 보태 돈을 가지고 엉뚱한 데 썼다는 거야? 나머지 돈은 어딨어? 투자를 했으면 뭐가 남긴 했을 거 아니냐? 그 많은 돈 다 어디 간 거니? 다시 돌려줘. 그럼 엄마가 아무 말 안 하마. 그랬더니 남편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더니만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게 그놈의 대답이었어요. 남편 놈은 어머니가 결혼자금으로 준 돈을 엉뚱한 투자로 전부 날린 거였습니다. 뭐야, 너 그럼 그 돈을 다 날린 거야? 아이고, 세상에 이게 뭔 일이야. 야, 이놈아! 너 엄마한테 어쩜 이런 짓을 해? 이제 어쩌면 좋냐? 어? 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기가 막힌 건 어머니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어이가 없었어요. 거짓말로 어머니 돈 받은 걸 저에게 숨긴 것도 모자라 제 마음을 이용해 친정 부모님이 집까지 마련해 주신 거 생각하니 확 열이 받더라고요. 이건 작은 거짓말이 아니라 사기 수준 아닌가요? 당신 미쳤구나. 어머니가 준 돈을 설마 다 날린 거야? 코인 같은 거 했어? 아님 주식? 어쩜 겁도 없이 그 큰 돈을 다 날릴 수가 있어? 그래 놓고는 나한테 어쩜 자기 집안이 힘들다는 핑계를 댈 수가 있는 거지? 당신은 나도 기만했지만 우리 부모님 마음을 이용했어. 진짜 나쁜 놈이네. 당신을 완전 잘못 본 것 같다. 다른 말 안 해. 나는 거짓말하고 나 속인 인간이랑 살고 싶은 마음 없어. 자기야, 우리 결혼한 지 며칠밖에 안 지났어. 안 살면 어쩔 건데. 생각해보면 별일도 아니야.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잖아. 막말로 내가 당신 돈이나 처갓집 돈으로 그런 것도 아닌데 왜 그래? 당신은 이게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나 봐? 그 말 들으니까 더 같이 안 살아야겠다 싶네. 결혼자금 홀랑 날려먹은 당신이나 아들 집에 돈 보탰으니 같이 살겠다고 들이닥친 시어머니나 매 한 가지야. 당장 당신 어머니 모시고 내 집에서 나가. 시어머니는 적은 액수가 아닌 돈을 날려먹었다는 사실이 큰 충격인 듯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자기 아들이 사고 친 거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뻔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 지금 남편이랑 시어머니한테 나가라는 거냐? 네가 지금 이 집에 친정해서 해줬다고 유세 떨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런다고 내가 기죽을 거라 생각하지 말어. 이미 너는 결혼한 사람이야. 네 남편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데리고 살아야지. 일단 이 일은 터진 거고 수습을 해야 하는 게 우선이다. 일단 정신 좀 차리고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구나. 당분간 내가 니들하고 살면서 방법 찾아볼 테니 너도 그리하라. 그 말 듣는 순간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이게 무슨 난리인지. 하지만 오히려 일찍 터진 게 저에게는 잘된 일일 수도 있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같이 살긴 뭘 같이 살아요. 죄송한데 저는 어머니랑 같이 살 생각 없고요. 어머니 아들도 데리고 살 생각이 없어요. 뭐? 그럼 엊그제 결혼한 것들이 오늘 칼라석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건 말도 안 되지. 안 될 거 없죠. 우리 혼인신고한 사이도 아닌걸요. 이대로 어머니 아들 집만 챙겨서 나가면 끝이에요. 저 이 결혼 생활 못해요. 같이 살겠다고 온 어머니 감당할 자신 없고요. 이제야 예전에 형님이 저한테 한 말이 이해가 가네요. 뭐야? 대체 무슨 소리를 큰애한테 들었다는 거니? 어쨌든 우리 집안에 이혼은 없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어. 옆에 있던 남편은 저에게 사정사정하면서 빌었습니다.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100번 다 내 잘못인 거 알아. 근데 우리 엄마 말대로 자기 돈 까먹은 거 아니잖아. 화를 내도 우리 엄마가 내야지 왜 자기가 갈라선다 그러는 거야. 일단 진정하고 다시 생각해봐. 어? 내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연기하고 거짓말하면서 돈 없다고 한 거 소름 끼쳐. 그런 거짓말한 사람이 나중에 뭔 거짓말을 더 못하겠어? 게다가 사람 마음 이용하는 거 사기꾼들이나 하는 짓이야. 더 할 말 없어. 당신 엄마 모시고 나가. 어머니도 똑바로 들으세요. 아들 장가 보내면서 결혼자금 보태주는 걸 무슨 대단한 일이라도 되는 양 돌려받으시려고 하시는 거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그거 자식 앞길 막는 일이란 거 알아두시고요. 저는 사정하는 남편놈과 시모를 집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사실 제 발로 끝까지 안 나가려고 하길래 친정부모님께 연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아빠랑 통화하는 거 듣고서는 일이 복잡해지는 게 싫었던 두 모자는 일단 제 집에서 나가긴 했습니다. 놀라신 친정 부모님께 남편이 저를 속인 사실을 다 털어놓았고 부모님은 당연히 기가 막혀 하셨습니다. 집에 들인 살림과 예단이 아깝지만 제 앞날을 위해서는 이 혼인은 유지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행히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 복잡한 서류 정리는 필요치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들인 돈이 많아 그대로 넘어갈 수만은 없었습니다. 보증금이야 다시 돌려받으면 그만이지만 결혼식까지 한 바람에 쓴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결혼 준비하면서 제가 계산한 돈, 이 인간이 쓴 쥐꼬리만한 돈, 전부 정리해서 언제까지 입금하라고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3번의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도 답이 없길래 정식으로 채권 가압류하겠다고 했더니만 한다는 말이 분할 납부되냐고 하더군요. 참, 그런 인간인 줄 모르고 계속 살았다면 진짜 속 터질 일 많았을 것 같네요. 결론은 제가 드린 돈은 그 인간에게 모두 돌려받았고요. 친정 부모님이 얻어주신 전셋집은 지금 제가 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까운 위치고 가구랑 가전이 아까워 그냥 이참에 독립해서 살아봤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 아마 제가 초단기 결혼 생활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 말고 신혼여행 다녀와서 안 살겠다고 갈라서는 부부가 있긴 할까요? 저에게 축의금 보내주신 분들 너무 죄송했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이럴 수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어이없게 그 인간이랑 헤어지고 나서 오히려 험한 꼴을 안 봐 더 다행이다 싶습니다. 저는 당분간은 싱글의 삶을 누릴 예정이고요. 아마 결혼 같은 건 앞으로도 안 할 생각입니다.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누구에게도 자세히 말 못한 속사정을 말하고 나니 속이 시원하네요. 다른 구독자분들도 재미있게 들어주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